1989년 새해엔 마치 봄을 연상케 하는 포근한 날씨가 계속됐다. 예년에 비해 평균 5도 이상이나 높은 봄 같은 겨울을 환경오염으로 인한 지구온난화 현상이라며 걱정하는 이들도 있었다. 이해부터 전 국민의 해외 여행이 전면 자유화된다는 소식도 새해 기분을 더욱 들뜨게 했다. 그러나 여기저기선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긴장감을 더해주고 있었다. 1월 8일 현대 계열 회사 노조 간부들이 집단 테러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발생 초기에는 근로자들끼리의 내부 갈등이 표면화된 사건으로 받아들여졌으나 수사 과정에서 폭력을 사주한 것은 회사 측 임원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사건으로 현대그룹은 곤경에 처하고 가뜩이나 심각한 상태에 직면해 있던 현대 계열사의 노사 분규는 더욱 악화 일로를 치닫게 된다. 그 가운데서도 현대중공업은 파업 100일을 넘어선 상태에서도 노사 간의 해결의 실마리를 전혀 찾지 못한 채 근로자들의 농성과 시위는 더욱 격렬해지고 있었다. 이윽고 3월 30일 파업 중인 근로자들을 해산시키기 위한 경찰의 대규모 진압작전이 펼쳐졌다. 만여 명의 병력이 투입되고 헬기까지 동원된 이 입체 진압작전은 단 35분 만에 끝난다. (3월 31일) 파업 110일 만에 생산 현장은 가동됐지만 산발적인 시위는 계속 이어졌다. 1월 12일 전 청와대 수석비서관을 지냈던 이학봉 의원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된다. 고위공직자를 직권남용 혐의만으로 구속하는 일은 흔치 않은 일이어서 이는 정부가 50 권력 핵심 인물의 사법 처리에 전공법으로 나서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곧이어 50의 핵심 인물인 장세동 전 안기부장도 구속된다. 이로써 검찰의 50 비리 수사는 사실상 일단락됐다. 그러나 의혹 사건의 진상이 제대로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들은 없었다. 남북 분단 이후 기업인으로서는 처음으로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이 방북길에 올랐다. 남북 간 경제 교류 등을 협의하기 위해서였다. 정주영 회장의 북한에서의 바쁜 행보는 기업인들뿐 아니라 모든 국민들에게 남북한 경제 교류가 이제서야 무르익는 게 아니냐는 기대를 가져다 주었다. (2월 1일엔) 우리나라가 헝가리와 수교를 맺었다. 공산국가와의 첫 공식 외교 관계가 수립된 것이다. 이어 11월엔 폴란드와의 수교, 12월엔 유고와 수교, 또 소련과도 사실상 영사관계를 수립함으로써 북방 외교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된다. (2월 13일) 여의도 광장에는 전국에서 올라온 12,000여 명의 농민이 모였다. 수세 폐지와 지난해 대풍이었던 고추의 전량 수매를 위한 농민 대회는 곧 격렬한 시위로 이어진다.
국회의사당으로 진출하려는 농민들과 이를 저지하려는 경찰들 사이의 치열한 공방으로 여의도 광장 일대는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이전의 농민 시위와 달리 과격화된 양상을 보인 이날 시위는 일반 시민들뿐 아니라 정치권에도 큰 충격을 주었다. (2월부터) 시작된 서울 지하철 노사 분규는 끝내 파국을 맞았다. 3월 15일 서울시와 지하철 노조 대표가 벌인 마지막 협상마저 결렬되고 서울 지하철 노조는 16일 0시를 기해 파업에 들어갔다. 천만 시민의 발인 지하철이 담보물로 묶이자 한바탕 교통전쟁이 빚어진다. 출퇴근 시민들의 발이 묶였고 지각 사태가 속출했다. 서울 시내 저녁의 교통이 마비된 듯한 교통스러운 상황에서 시민들은 합승이나 빈차 태워주기 운동 등으로 어려움을 이겨내야 했다. 지하철 운행이 정상화된 것은 3월 22일에서였다. 다시 지하철은 달렸지만 그러나 노사 간의 대립의 불씨는 여전히 남겨둔 채였다. 한편 이 해에는 방북 사건이 잇따라 방북 쇼크의 해이기도 하다. 가장 먼저 들려온 문익환 목사의 방북 소식은 국민들을 경악과 혼돈 속에 빠지게 했다. 문 목사의 방북 사실과 함께 작가 황석영 씨도 북한에 체류 중임이 알려진다. 문 목사는 돌아오는 즉시 구속되고 이 사건은 안기부 검찰, 경찰, 보안서로 구성된 공안 합수부의 발족을 가져온다. 문익환 목사의 방북이 가져다준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엔 평민당의 서경원 의원의 미리북과 전격 구속 사실이 알려졌다. 서경원 의원이 북한에 다녀온 것은 지난해 7월로 현재 국회의원이 북한을 방문한 사실이 1년 가까이 숨겨져 올 수 있었다는 점이 무엇보다 큰 파문을 가져다준 사건이었다. (6월 30일엔) 한국외국어대 임수경 양이 세계 청년학생 축제에 참가하기 위해 평양에 도착한 사실이 알려졌다. 분단의 벽을 넘으려는 희생적 결단, 북한의 전략에 말려든 감상주의, 이런 극단의 평가를 받으면서 임양의 방북은 통일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한편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은 임수경 양의 판문점 통과에 동행할 사제단 대표로 문규현 신부를 북한에 파견하기도 했다. (8월 2일엔) 안기부가 평민당 김대중 총재를 구인해 문익환 목사, 서경원 의원의 미리북 사건과의 관련 여부를 집중 조사한다. 이것은 곧 공안 정국의 시작을 의미했고 이로 인해 50 청산 작업 등 중요한 정치 현안들이 뒤로 밀려나는 결과를 낳았다. (4월 27일) 정부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지구와 고양시 일산지구에 대규모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발표를 한다. 주택난 해결과 기승을 부리는 아파트 투기를 뿌리 뽑겠다는 생각에서였다. 이즈음 한 아파트 추첨 현장의 모습은 날로 심각해져가는 주택난을 대변해준다. 경쟁률 42대 1을 기록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몰려 마치 축구장 인파를 연상케 했다. 25, 385번. 200만 호 신도시 아파트 건설을 통해 이런 주택난을 해소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은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두긴 했지만 건설 단가의 상승,
시멘트 파동, 부실 공사 등의 부작용을 낳기도 한다. 거기다가도 갖다 붙이고. 5월 3일에는 부산 동의대 참사가 발생했다. 시위를 벌이던 학생들은 경찰관 5명을 감금하고 연행된 학생과의 교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경찰은 경찰관 구출과 농성 해제를 위한 진압작전에 나섰다. 경찰에 접근해 학생들은 도피하면서 도서관에 불을 질렀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 6명이 숨졌다. 학생들의 과격 시위와 경찰의 강경 진압에 악순환이 불러온 참사는 희생자 가족들뿐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큰 충격과 슬픔을 가져다 주었다. 각계에서 이 기회에 폭력을 추방하자는 움직임을 보였고 정부는 앞으로 폭력 사태에 대해서는 결코 묵과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대학의 운동권 학생들도 자성자재하는 분위기였다. 조선대학교 교진 민주조선 편집위원장인 전자공학과 3학년 이철규 군이 숨진 채로 발견된 것은 오늘 오전 11시 반쯤 광주시 청옥동 제4수원지에서였습니다. 이 군은 발견될 국가보안법 혐의로 수배 중이던 조선대 이철규 군의 죽음은 학생운동권과 정치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학생들은 고문치사라고 주장하며 진상규명을 소리 높여 외쳤고 야당 국회의원들은 국정조사권 발동을 요구한다. 윤중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은 오늘 최종 감정 결과 발표에서 지난 14일에 1차 발표 때와 마찬가지로 이군의 장기 7군데에서 다량의 플랑크톤이 검출됐으며 폐부종과 폐fun의 출혈 등으로 미루어 이군이 익사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발표에도 불구하고 사건은 쉽게 진정되지 않은 채 이철규 군의 마지막 가는 길에서도 사인은 조작된 것이라는 항의 시위가 이어졌다. 우리의 교육은 여러분들 5월 28일엔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결성대회를 가졌다. 문교부와 학교당국, 학부모들의 강력한 만류와 경찰의 원천 봉쇄 조치에 갑자기 장소를 받고 연세대에서 열린 전교조 결성대회는 예상대로 경찰과의 충돌로 이어진다. 50여 명의 전교조 간부들이 경찰에 구속되고 1,500여 명의 교사가 학교에서 쫓겨났다. 또한 정부는 전교조 교사들이 표방하고 있는 참교육에 대해 공안적인 차원에서 수사를 펼치기도 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사들끼리도 반목하는 분위기가 싹텄고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학부모들은 학부모들대로 상반된 반응을 보여 우리 교육계는 심한 갈등을 겪어야 했다.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든 이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선생님한테는 아이들을 맡길 수가 없다. 우리는 이런 선생님한테는 맡길 수 없다는 거죠. 국가공무원이고. 자기는 하겠다는 거죠. 자기는 끝까지 하겠다고요, 오늘. 설 교단을 이룬 전교조 교사들은 구속교사 석방, 교단으로의 복직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한편에서는 전교조 반대 운동이 펼쳐지는 가운데 또 한편에서는 탄압 항의 시위와 지지 서명이 이어져 전교조를 둘러싼 파문은 심각한 후유증을 남겼다. (9월 26일엔) 제70회 전국 체전과 함께 제1회 세계 한민족 체육대회가 개막됐다. 이 대회엔 세계 50여 개국에서 1,300여 명의 해외 교포가 참가했다. 이 중엔 소련, 중국, 헝가리 등 공산권 국가에 사는 350여 명의 동포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더욱 흥겨움과 감격을 더해준다. 한민족 체전은 대회 자체보다도 수십 년 만에 고향을 방문한 해외 동포들이
친지들과 상봉하고 망향의 한을 푸는 계기로 큰 의미를 남겨주었다. 칠, 8월의 집중호우와 태풍에도 불구하고 이해엔 쌀 농사가 대풍을 거뒀다. 8년째 계속된 풍년에다 이해 수확량만도 3,900만 섬으로 돌아 쌀이 너무 남아도 온다는 행복한 고민도 뒤따랐다. 쌀 풍년으로 추곡 수매가 책정 문제가 가을 전국의 핫 이슈로 등장한다. 이때 정부는 경지 면적을 축소해 쌀 생산을 억제한다는 쌀 생산 감축론을 제기해 농민들을 자극시켰다. 정부의 이 발상은 여론의 질타를 받은 채 잠적해버린 가운데 풍년을 거두고도 주름살을 펴지 못하는 농민들을 돕기 위한 움직임들이 펼쳐지기도 했다. 슈팅 왼쪽으로 펴졌습니다. 90년 로마행 월드컵 축구 아시아 최종 예선전 북한과의 경기에서 우리나라는 북한을 1대0으로 꺾어 본선 진출의 꿈을 앞당겼다. 끝날 경기에서 굉장히 오바를 비율했죠. 네, 근데 달리쩔뚝쩔뚝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다시 슈팅! 역시 황선홍의 속골. 18번 황선홍의 속골. 다시 위쪽으로 건너서 이영렬 정면으로 얻었습니다. 중국과의 경기에서도 김주성 선수의 결승골로 1대0으로 승리한다. 황선홍 선수의 헤딩 시험이 못지않게 특별하게 그런 선수예요. 네, 김주성 선수가 발만 잘 쓰는 줄 알았더니 머리도 못 잡습니다. 박정은 공격에 가담합니다. 월드컵 본선 진출 티켓을 눈앞에 둔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경기에서도 우리나라는 패기 넘친 경기를 펼쳤다. 특히 경기 종료 1분을 남기고 터진 황보관 선수의 극적인 30m 슛으로 우리나라는 85년에 이어 월드컵 본선 무대에 다시 서게 된다. 황선홍 선수 또 한 골. 좀 나와주세요. 10월 20일 안재형과 자오즈민이 스웨덴 주재 한국 대사관에서 혼인 신고를 마치고 법적인 부부가 됐다. 84년 파키스탄에서 싹튼 핑퐁 사랑이 5년 만에 결실을 맺은 것이다. 비누나 윤활유 원료로나 사용할 수 있는 공업용 우지를 대량으로 수입해 이를 원료로 라면, 쇼트닝, 마가린 등을 만들어 팔아오다 검찰에 적발된 업체는 삼양식품공업, 부산유지 등 5개 국내 유명 식품회사입니다. 11월 3일 값싼 공업용 우지로 라면을 생산해온 혐의로 식품회사 간부가 구속되자 소비자들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온 국민이 주식 대용으로 즐겨 먹는 라면의 생산에 사용된 공업용 우지가 인체에 유해한 것이냐의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다. 두 가지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라면은 무해한 것으로 판명되었고, 우리 사회에 큰 파문을 던져준 우지라면 사건은 95년 7월 14일 항소심에서 식품회사와 간부가 무죄 판결을 받음으로써 6년 만에야 일단락된다. (12월 15일) 각 당의 대표가 연내 50 청선을 종결짓자는 데 합의함으로써 12월 31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국회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했다. 온 국민의 관심은 청문회가 열리는 국회로 쏠렸다.
또 나온 어떤 통치자도 정치 자금의 내용을 공개하여 왈가왈부하는 사례를 본 적이 없습니다. 본인도 이 문제에 대해 입을 열기 싫다기보다는 입을 열게 됨으로써 과거 청산의 마무리가 아니라 청산의 새로운 시작이 되고 세기말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과거의 수렁에 빠져 헤어날 수 없게 되지는 않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본인은 명예를 걸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2.12 사태는 시해 사건의 수사 도중에 발생한 우발적인 사건이었을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사전에 준비된 병력 출동 계획도 없는 쿠데타가 어려있겠으며 만약 쿠데타였다면 왜 본인이 그 직후 바로 권력을 장악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전 씨의 증언이 위증에 부실하다는 이유로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이 끊임없이 일어났다. 당시 이 550 문제 답변이 끝나기 전에 정회를 선포하고서 간사회의를 소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결국 7차례 정회를 거듭한 끝에 밤 12시를 넘김으로써 국회 청문회는 전 씨의 구두 답변을 다 듣지 못한 채 끝났다. 전 씨는 증언하지 못한 답변이 담긴 문서를 국회에 남긴 채 다시 백담사로 돌아갔다. 당시 도청납 사항과 관련한 발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 씨의 증언에 큰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한 시대를 올바로 청산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새삼 느끼게 했다. (12월 18일엔) 토지 공개념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 88년과 89년 전국을 강타한 부동산 투기 열풍과 그로 인한 땅값 상승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었다. 대다수 시민들의 환영과 일부 기득권층의 반대가 팽팽하게 맞섰던 토지 공개념은 토지는 전 국민의 삶의 터전이므로 특정인의 재산 증식을 위해 사용될 수 없고 공익을 위해 토지 재산에 대해서는 정부가 사유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게 기본 개념이었다. 실제로 이 토지 공개념 관련 법안은 부동산 투기를 잡고 땅값을 안정시키는 데 단단히 한 몫을 한다. 한편 1989년은 1인당 국민 소득이 $5,000를 돌파한 해이기도 하다.